2000년 전 중앙아시아를 건너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 지도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박물관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낡은 지도 한 장. 거기에 빨갛게 새겨진 조선이라는 단어가 유럽 학계를 뒤흔들었죠. 카자흐스탄 정부는 문서를 압수했고 러시아 학자들은 침묵했으며 한 혼혈 역사학자는 추방당했습니다. 구부족과 12왕국, 별자리로 새긴 목각 기둥, 그리고 아사달이라는 이름의 흔적까지.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었길래 조선의 이름이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남아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데르 김입니다. 35살이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며 유라시아 유목민 문화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지난 7년간 스키타이족의 서진 경로와 훈족의 정체성 변화, 그리고 초원 실크로드를 따라 흘러간 문화 교류의 흔적을 추적하며 논문 12편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국립박물관과는 3년 전부터 공식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18세기 유럽 탐험가들이 남긴 기록과 지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죠. 박물관 측에서는 제가 러시아어와 독일어를 모두 구사하고 유목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제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구소련 시절 독일로 이주한 카자흐스탄계 고려인이었고 어머니는 위넨 출신 독일인이었어요. 김이라는 성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지만 저는 그 한 글자를 평생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알렉스로 불렸고 대학에서는 알렉산데르 박사로 통했죠. 제 안의 절반은 독일어로 생각하고 독일식으로 행동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무 언어도 갖지 못한 채 어딘가를 끝없이 떠돌고 있었어요. 2024년 3월 17일 오후였습니다.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저는 18세기 독일 탐험가들이 남긴 지도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곰팡이와 낡은 양피지가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철제 선반에 빽빽이 꽂힌 문서 상자들, 그 안에 담긴 250년 전의 기록들.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어요. 유럽 내부의 영토 분쟁을 그린 지도, 식민지 경계를 표시한 해도, 시베리아 모피 교역로 같은 것들. 10번째를 펼쳤을 때도 15번째를 펼쳤을 때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20번째 지도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낡은 양피지에 그려진 유라시아 대륙 지도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넓게 표시되어 있었고 중앙아시아 일대는 희미한 선들로만 윤곽이 그려져 있었죠. 18세기 중반 아직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형적인 초기 탐험 지도였어요. 그런데 지도의 중앙, 정확히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적힌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 저는 형광등 불빛 아래로 지도를 더 가까이 당겼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붉은 잉크로 또렷하게 라틴 문자로 조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도 구석에는 독일어로 작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1768년 독일 탐험가 요한 구스타프 게르버가 러시아 제국의 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를 탐사하며 그린 지도라는 내용이었죠. 그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어요. 7년 동안 유라시아 지도 수백 장을 검토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표기를 본 적이 없었어요. 조선은 동아시아의 왕조였습니다. 한반도에 있던 나라였죠. 그런데 왜 카자흐스탄 북부에 스텝 한복판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18세기 탐험가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지명을 기록할 때 반드시 현지 발음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게 당시 지리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이라는 표기도 게르버가 현지에서 직접 들은 이름일 가능성이 높았죠. 조선이라는 단어 바로 아래를 보니 조금 더 작은 글씨로 또 다른 표기가 있었습니다. 오르다주스.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그 발음을 따라갔어요. 오르다 주스는 카자흐어로 중앙연맹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카자흐 유목민들은 역사적으로 세 개의 주스, 즉 세 개의 연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오르다 주스는 중앙연맹이었고 울루 주스는 대연맹, 키시 주스는 소연맹이었죠. 세 개의 부족연합이 초원을 나눠 다스렸습니다. 주스, 조선. 두 단어를 번갈아 읊조리자 발음이 겹쳤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구도를 찍고 조선이라는 표기 부분을 클로즈업하고 구석에 적힌 설명문까지 모든 각도에서 담았어요. 사진을 계속 찍다가 또 다른 표기를 발견했습니다. 조선 표기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아사달. 손이 떨렸습니다. 아사달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수도 이름이었어요. 저는 한국사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신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사달이 중앙아시아 지도에 있을까요? 조선과 아사달 두 개의 이름이 모두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 함께 표기되어 있다는 건 단순한 오류로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게르버라는 탐험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1768년 러시아 제국의 지원을 받아 카자흐 초원을 탐사한 독일 출신 지리학자였습니다. 꼼꼼한 기록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현지 부족들의 이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 지리적 랜드마크를 매우 상세하게 남긴 탐험가였어요. 그의 기록은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이라는 표기도 아사달이라는 지명도 그가 현지에서 직접 들은 이름일 가능성이 컸어요. 카자흐스탄 역사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스 체제에 대한 논문들, 카자흐 부족 연맹의 형성 과정, 18세기 초원 지역의 정치 구조. 자료를 읽을수록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그들의 조상이 동쪽에서 왔다고 말했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아주 먼 옛날 거대한 이동이 있었다고 전해졌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동쪽, 조선, 주스, 아사달. 네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카자흐스탄에 가야겠다고. 이건 문헌 연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지명을 확인하고 구술 전승을 듣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흔적을 찾아야 했어요.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알마티까지 직항편이 일주일에 3번 있었고 가장 빠른 날짜는 3월 22일이었어요. 5일 뒤였습니다. 편도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35년간 저를 지탱해온 균형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줄곧 독일인으로 살려고 애썼어요. 김이라는 성을 숨기고 동양인 피가 섞인 얼굴을 애써 무시하고 완벽한 독일어로 논문을 쓰며 유럽 학계에서 인정받으려 했죠. 그게 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금색 글씨 아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렉산데르 김. 저는 그 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어요. 이건 단순한 성씨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화살표였죠.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브란덴부르크 문 너머로 텔레비전 타워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7년간 이 도시에서 학자로 살았습니다.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며 제 위치를 만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가방을 쌌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지도 사진이 담긴 외장하드. 두툼한 노트 3권과 만년필도 챙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금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비자는 한 달짜리로 발급받았지만 연장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짐을 다 꾸리고 나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치고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베를린에서 알마티로. 조선을 찾아서. 글씨가 떨렸어요. 제 손이 아니라 제 안에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다 착각이라면 어쩌지? 만약 조선이라는 표기가 단순한 오류였다면. 하지만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야 해. 확인해야 해. 이건 학문의 문제가 아니야.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를 닮은 검은 눈동자와 어머니를 닮은 높은 콧날. 동양과 서양이 섞인 얼굴. 저는 이 얼굴로 35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으로 지도 사진을 다시 봤어요. 붉은 글씨로 새겨진 조선. 그 단어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50년 전 한 독일 탐험가가 우연히 기록한 그 단어가 오늘 저를 중앙아시아로 이끌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학술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안의 절반을, 언어를 갖지 못한 채 떠돌던 그 절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어요. 조선. 그 이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알마티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 47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는 어두웠고 멀리 천산산맥의 실루엣이 검은 윤곽선처럼 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5시간 반의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던 질문들이 이제 곧 답을 찾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죠. 조선이라는 이름, 아사달이라는 지명, 주스라는 발음. 그 모든 것들이 제 앞에 펼쳐질 거라고 믿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자, 초청장, 대학교 신분증, 박물관과의 협력 연구 증명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독일인 관광객 서너 명이 심사를 통과하는 걸 보며 저도 곧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제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더니 비자 스티커가 붙은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다시 여권을 보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동작이 3번 반복됐죠. 방문 목적이 뭡니까? 그가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학술 연구입니다. 베를린 국립박물관과 협력해서 18세기 탐험 기록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건넸어요. 초청장과 연구 증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심사관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제 뒤로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심사대는 계속 사람들을 통과시키고 있었는데 제 앞에 창구만 비어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땀이 났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심사관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또 다른 남성이 함께 나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 돼 보였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가 제 여권과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데르 김.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독일 국적, 훔볼트 대학교 교수. 중앙아시아 역사 연구.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이라는 성은 한국 성씨입니다. 제 아버지가 고려인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독일 국적입니다. 고려인. 그가 그 단어를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이었겠군요. 네, 아버지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독일로 이주했고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오래. 연구 목적이 18세기 탐험 기록 조사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베를린 국립박물관 소장 자료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연구합니까?
18세기 독일과 러시아 탐험가들이 중앙아시아를 탐사하며 남긴 지도와 기록을 분석합니다. 특히 당시 현지 부족들의 이름과 지명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리고 그게 현대 역사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예요. 지명. 그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어요. 어떤 지명을 연구합니까?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지명입니다. 카자흐 부족 연맹의 영역, 주요 도시, 교역로 같은 것들이요. 조선이라는 지명도 포함됩니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찾은 지도는 베를린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묻혀있던 자료였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문서였어요. 제가 발견한 지 겨우 나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조선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일반적인 학술 연구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특정 지명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역사 기록을 조사하는 거예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심사관에게 뭔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러시아어였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라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단어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문제. 그들은 제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정장을 입은 남성이 제 여권과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모든 서류를 다 갖췄고 합법적인 비자도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입국은 국가안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국가안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250년 전 지도를 연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규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당신은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짐을 찾지 마십시오. 직원이 동행해서 대기실로 안내할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독일 국적자고 정식으로 발급받은 비자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정장을 입은 남성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제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어요. 한국계면 곤란합니다, 김 박사님. 여기서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비자 오류가 아니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거부였습니다. 누군가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고, 누군가 제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추적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누군가 제가 여기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들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들은 저를 별도의 대기실로 데려갔는데 창문도 없고 의자 4개만 놓인 작은 방이었어요. 문이 잠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5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베를린에서 평범한 학자로 살고 있었어요.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한 장을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고 입국을 거부당하고 이제 좁은 방에 갇혀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물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는데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았고 로밍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벽시계만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셌죠. 새벽 2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보안 요원이 들어왔어요. 베를린행 비행기가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탑승 수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짐은요? 압수됐습니다. 압수요? 무슨 권리로 제 짐을 압수합니까? 보안 검사 결과 부적절한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외장 하드는 모두 압수됐고 조사 후 대사관을 통해 반환될 예정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노트북에는 제 모든 연구 자료가 들어있었고 외장 하드에는 지도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카메라에도 베를린에서 찍은 추가 자료들이 있었죠. 그들은 제 연구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거예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은 저를 공항 안쪽 통로로 데려갔어요. 일반 승객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화물 구역을 지나 직원 전용 복도를 따라 다시 탑승구로 나왔죠. 비행기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아직 탑승하기 전이었어요. 저는 가장 먼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알마티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제가 거부당했습니다. 250년 전 지도에 적힌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위험 인물이 됐어요.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멀리 산맥이 검은 실루엣처럼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선. 그건 나라가 아니라 숨결이었어. 그들은 제 짐을 빼앗아갔지만 제 기억까지 빼앗아가지는 못했어요. 지도 속 조선이라는 글자, 아사달이라는 지명, 오르다주스라는 발음.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는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간 휴강한다는 메일만 보냈죠. 노트북과 외장 하드를 압수당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핸드폰에는 지도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찍어둔 것들이었는데 조선이라는 글자와 아사달이라는 지명, 오르다 주스라는 표기가 희미하게 남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수백 번 들여다봤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붉은 글씨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입국 거부당한 것도 짐을 압수당한 것도 작은 방에 갇혀있던 그 3시간도 제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막으려 했다는 건 조선이라는 이름에 뭔가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넷째 날 저녁,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요. 학술 연구자 신분으로는 안 됐어요. 그들은 이미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제 연구 목적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신분을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대신 스마트폰을 샀고 카메라 대신 선글라스에 부착하는 소형 캠코더를 구입했으면 외장 하드 대신 클라우드에 모든 자료를 백업했어요. 연구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평범한 배낭 하나만 챙겼습니다. 관광 비자를 신청했어요. 이번에는 연구 목적이 아니라 개인 여행으로요. 신청서에는 천산산맥 트레킹과 문화유적 탐방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학교 신분증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비자가 나왔습니다. 3월 29일 오전, 저는 다시 알마티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좌석에 앉아서도 계속 손을 비볐고 땀이 났습니다. 혹시 또 거부당하면 어쩌지? 혹시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면 어쩌지? 비행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심사관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제 여권을 받아들고 비자를 확인한 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천산산맥 트레킹이요. 얼마나 머무릅니까? 2주 정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제 귀에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통과했습니다. 저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걸어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고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밤 공기가 차가웠고 3월 말의 알마티는 여전히 겨울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는데 주인은 60대 카자흐 여성이었고 러시아어와 영어를 섞어 쓰며 방을 안내해줬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르타주스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했는데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평야,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는 유목민의 천막.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이곳이 250년 전 게르버가 걸었던 땅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인구는 200명 정도였고 주요 건물이라곤 작은 상점 하나와 주유소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현지어로 쓰인 간판을 읽으려 했지만 대부분 해독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그가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비석을 찾고 있습니다. 오래된 비석이 있다고 들었어요.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조상의 돌들이요. 서쪽으로 2km 가면 있어요. 그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걸어서 30분이면 됩니다. 저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걷기 시작했어요.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양떼를 몰고 가는 목동이 보였고 멀리 천막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베를린의 바람처럼 차갑지만 더 거칠고 더 자유로웠죠. 그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고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며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30분을 걷자 비석군이 나타났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돌들이었어요. 크기는 사람 키 정도였고 모양은 대부분 직사각형이었습니다. 15개쯤 됐는데 어떤 건 반쯤 쓰러져 있었고 어떤 건 곧게 서 있었어요. 겉면이 풍화돼서 글자가 흐릿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표면을 쓸어내며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아랍 문자였어요. 15세기쯤 새겨진 것으로 보였는데 대부분 침식돼서 판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주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비석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에도 주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15개의 비석을 모두 확인했는데 그중 9개의 주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오르타주스. 중앙연맹. 이곳이 바로 그 중심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조선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사달이라는 지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첫 번째 비석으로 돌아가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비석의 옆면, 뒷면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비석의 하단부에서 작은 글자를 발견했어요. 조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선이 아니라 조잔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조명으로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 비석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표기가 있었어요. 조잔 부르크. 조잔의 요새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게르버가 지도에 조선이라고 기록한 건 아마도 현지인들이 조잔이라고 발음한 걸 들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는 그 발음을 조선으로 옮겨 적었던 거죠. 하지만 원래 이 지역에서 쓰인 단어는 조잔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비록 조선이라는 정확한 표기는 아니었지만 발음상 연결고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조잔과 조선, 주스와 조선.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는데 두툼한 코트를 입고 털모자를 쓴 전형적인 카자흐 유목민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풍상을 견딘 사람의 얼굴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관광객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 비석들을 보러 왔어요. 관광객?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관광객이 비석에 무릎 꿇고 글자를 읽나요? 당신은 뭔가 찾고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관광객인 척해야 할까요? 그 남성의 눈빛이 제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지역의 옛 이름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조잔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걸 찾습니까? 옛날 지도에 이 지역이 조잔으로 표기돼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성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잔은 15세기 조직 이름일 뿐이에요. 카자흐 부족 연맹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는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새겨진 건 모두 행정구역 표시예요. 오르타주스의 중심지였다는 뜻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조잔과 조선. 혹시 더 오래된 기원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선은 한국 왕조예요. 여기는 카자흐스탄입니다. 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헛된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세요.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에요. 외국인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걸어 내려오면서 뒤돌아봤는데 남성은 여전히 거기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을 켰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했어요. 조잔. 15세기 조직명일 뿐이라고 그 남성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르버의 지도에는 조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사달이라는 지명도 함께 있었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텝 위로 석양이 번져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비석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조잔이라는 글자, 주스라는 단어, 그리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도 속 조선이라는 표기.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딘가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알마티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어요. 차창 밖으로 끝없는 초원이 흘러갔고 멀리 천막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직은 몰랐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알마티로 돌아온 저는 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도서관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소비에트 시절 지어진 육중앙 건물이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외벽에 작은 창문들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었고 입구에는 키릴 문자로 도서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역사 자료실을 찾았어요. 카자흐 부족사, 중앙아시아 고대사, 천문학 관련 문헌들을 모아둔 곳이었죠. 사서에게 오르타주스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가 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좁은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갔는데 천장까지 닿는 책장 사이로 먼지가 날렸고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자료를 찾아 테이블에 앉았어요. 두툼한 책들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아는 내용이었어요. 카자흐 유목민들이 세 개의 주스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 오르타주스가 중앙연맹이었다는 것, 15세기에 형성됐다는 것. 하지만 더 깊은 기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15세기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 이전은 공백이었습니다. 3시간을 읽다가 저는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오르타주스는 9개의 주요 부족으로 구성됐다. 9개. 제 손가락이 그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조선도 9개 부족 연맹이었어요. 환웅이 이끈 무리가 9개 부족이었고 단군이 세운 나라도 9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부족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이만, 케레이, 칸그르, 위순, 자라이르, 두울라트, 알반, 수완, 우아크. 9개였습니다. 각 부족의 특징을 읽다 보니 또 다른 패턴이 보였어요. 그들은 모두 동쪽에서 왔다고 전해졌고 별을 따라 이동했다는 구전이 있었으며 12개의 성소를 세웠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12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고조선의 12제 후국. 단군이 다스린 12개 왕국. 그리고 카자흐 부족이 세운 12개 성소. 9와 10이라는 숫자가 너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사서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카자흐 천문학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고대 부족들이 별자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요. 사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특별 자료실에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 열람이 안 됩니다.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역사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립 카자흐 역사센터요. 거기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열람할 수 있어요. 저는 도서관을 나와 곧바로 역사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는데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카자흐 전통 문양이 새겨진 청동문이 달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리셉션 데스크가 보였고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특별 자료실 열람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카자흐 천문학 관련 고대 문헌이요. 연구 목적이 뭡니까? 저는 준비해온 대답을 했어요. 유라시아 유목민의 이동 경로를 천문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별자리를 따라 이동한 흔적을 추적하고 있어요. 여성은 컴퓨터에 뭔가 입력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검토에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혹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왔고 체류 기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긴급 신청은 큐레이터 승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성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로비에 서서 벽에 걸린 카자흐 역사연표를 바라봤습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사건들이 적혀 있었는데 기원전 부분은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스키타이족, 흉노족, 그리고 중세 카자흐 부족. 그 사이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여성이 돌아왔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이라나입니다. 이곳 큐레이터예요. 그녀가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당신이 천문학 자료를 보고 싶다고요? 네, 고대 카자흐 부족들이 별자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라나가 저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독일에서 왔습니까? 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왔어요. 이름이 뭡니까? 알렉산데르 김입니다. 그 순간 이라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뭔가 알아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그녀가 그 단어를 천천히 되풀이했어요. 당신이 일주일 전에 입국 거부당한 사람이군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정부에서 통보했어요. 이라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역사학자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찾으러 왔다고. 위험 인물로 분류됐죠.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진실? 이라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실은 위험해요, 김 박사님. 특히 이곳에서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라나는 잠시 저를 지켜보더니 돌아섰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디로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자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이라나는 직원용 통로로 걸어갔고 저는 망설이다가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층이 나타났어요. 보관실이었습니다. 철제 선반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문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라나는 구석으로 걸어가 하나의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금단의 기록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자료죠. 1950년대 소비에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문서인데 너무 민감해서 봉인됐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라나는 그중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잉크가 발에 있었지만 윤곽은 선명했어요. 중앙아시아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9개의 점이 찍혀 있었어요. 각 점 옆에 부족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만, 케레이, 칸그르, 위순, 자라이르, 두울라트, 알반, 수완, 우아크. 9개 부족. 그리고 지도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오르타 발르크 중앙의 생명, 물고기 자리의 왕국.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물고기 자리요? 네. 이라나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발르크는 카자흐어로 물고기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천문학적 의미예요. 물고기 자리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0년까지 춘분점이 물고기 자리에 있던 시대죠. 그때 이 부족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동쪽에서요? 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별을 따라 이동했어요. 북두칠성과 물고기 자리를 길잡이 삼아 서쪽으로 왔다고 적혀 있어요. 이라나가 지도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12개의 점이 더 있어요. 12개의 작은 원이 9개 부족 주변에 배치돼 있었어요. 각 원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어요. 12왕국. 정확히는 12개의 성소예요. 이라나가 설명했습니다. 각 성소는 별자리 하나와 연결돼 있었어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12개 별자리에 맞춰 12개 성소를 세웠죠.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선의 단군도 별을 따라 나라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환웅이 별에서 내려왔고 단군이 하늘의 아들이라고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건 연결돼 있어요. 이라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구부족, 12왕국, 별자리 이동. 모든 패턴이 일치해요. 카자흐 부족과 고조선이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자료가 봉인됐습니까? 이라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치적 이유죠. 소비에트 시절에는 모든 민족이 러시아 중심으로 재편됐어요. 카자흐족이 동쪽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이 기록을 숨기고 싶어 해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으니까요. 이라나의 눈빛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김 박사님. 이 자료를 본 사람은 모두 추방당하거나 감시받았어요. 당신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9개의 점, 12개의 원, 그리고 물고기 자리라는 단어.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촬영해도 됩니까? 안 돼요. 이라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메라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돼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베껴 쓸 수는 있어요. 10분 드릴게요. 저는 노트를 받아들고 재빨리 적기 시작했어요. 9개 부족 이름, 12개 성소 위치, 물고기 자리 시대, 이동 경로. 손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글씨가 흐트러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담아야 했어요. 10분이 지나자 이라나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누가 볼까봐 걱정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라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도 고려인이었어요.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이었죠. 저는 평생 제 뿌리가 어딘지 궁금했어요. 당신이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하에서 나와 복도로 돌아왔어요. 이라나는 직원용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세요. 정문으로 가지 마세요. 혹시 몰라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자료로 가득했어요. 구부족, 12왕국, 물고기 자리 시대, 별을 따라 이동한 사람들. 조선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별자리를 따라 움직이고 9개 부족으로 나뉘고 12개 왕국을 세운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중앙아시아에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단군의 바람이여, 다시 불어라.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느꼈어요. 이라나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자료를 본 사람은 모두 추방당하거나 감시받았다고. 저도 이제 그 목록에 올랐을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베껴 쓴 내용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는데 9개 부족 이름과 12개 성소 위치, 물고기 자리 시대와 별을 따라 이동한 경로가 제 악필로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디지털로 옮겨야 했습니다. 혹시 노트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 빼앗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꺼내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화면을 두드렸고 파란 업로드 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사진으로 찍고 텍스트로 입력하고 백업하고 또 백업했어요. 오후 8시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번엔 더 강했고 더 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자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복은 입지 않았지만 경찰 배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뒤에는 검은색 세단이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배기가스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질문할 게 있다는 말과 함께 저는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전부 다요.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복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차는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갔고 점점 건물이 줄어들더니 어둠만 남았습니다. 30분쯤 달리자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는데 창문이 적었고 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으며 소비에트 시절 지어진 건물처럼 음침하게 보였어요. 우리는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만 놓인 신문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으며 바닥의 리놀륨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죠. 맞은편에 앉은 남성이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여권 사본이었고 입국 기록이었으며 오늘 오후 역사센터 출입 기록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를 갔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라나를 만난 것도 지하 보관실에 들어간 것도 금지된 자료를 본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CCTV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보고했을까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에 역사센터를 방문했다는 확인부터 시작됐어요. 큐레이터 이라나를 만났다는 것, 지하 보관실에 들어갔다는 것, 금지된 자료를 열람했다는 것.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연구는 금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비자는 취소됐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국가 안보였어요. 250년 전 지도를 연구하는 게 어떻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뿐이었어요. 배낭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어요. 옷, 세면도구, 충전기, 스마트폰. 모든 물건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든 남성이 전원을 켰는데 화면이 밝아지며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 그는 저를 쳐다봤어요. 잠금을 해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사진 폴더가 열렸어요. 비석 사진, 지도 사진, 그리고 오늘 베껴 쓴 노트 사진.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동료와 짧게 눈빛을 교환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방 안을 채웠죠. 삭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씩 모든 자료를.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핸드폰을 잃거나 자료를 잃거나. 하지만 다행히 저는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습니다. 핸드폰 안에 자료를 잃어도 원본은 안전했어요. 저는 사진 폴더를 열고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는데 화면 속에서 이미지들이 사라졌고 비석도 지도도 노트도 모두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어요. 남성은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노트는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떨어졌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두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공항에서 확인하겠다는 말이 돌아왔죠. 신문은 일시간 더 계속됐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조사했는지, 왜 이 연구를 하는지, 누가 자금을 대는지, 어떤 조직과 연결돼 있는지.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비석을 봤다고, 도서관에 갔다고,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이라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시 게스트하우스까지 데려다 줬는데 내일 아침 6시에 마중 나온다는 경고와 함께 여권을 압수해 갔어요. 도망갈 수 없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알마티의 야경이 보였는데 멀리 산맥의 윤곽이 어둠 속에 떠 있었고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짐을 압수당하고 연구를 금지당하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저는 2번 왔고 2번 모두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베를린에서 5시간 반을 날아와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건가요? 자정이 지났을 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1층 방이었기에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커튼을 걷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는데 70대쯤 돼 보이는 긴 수염을 기른 카자흐 노인이었고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손짓으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니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길이는 손바닥 정도였고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는데 오래되어 보였고 손때가 묻어 윤이 났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별자리 문양이었어요. 북두칠성과 물고기 자리.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9와 10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더 오래된 언어가 섞여 있는 것 같았고 발음이 독특했습니다. 우린 서쪽에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별이 이끈 길이었지. 조상들이 동쪽에서 출발했어. 태양이 뜨는 곳에서.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별을 따라 걸었고 물고기 자리가 이끌었지. 9개 부족이 12개 왕국을 세웠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름을 잃었고 기억도 흐려졌지. 지금 남은 건 이 나무뿐이야. 저는 손에 든 목각 기둥을 다시 봤어요. 9와 10이라는 숫자가 선명했고 별자리 문양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이건 아사달의 기둥이야. 잃은 조상의 나무. 그는 제 손을 덮었습니다. 당신이 찾던 거지. 조선의 숨결이야. 우리 조상이 동쪽에서 가져온 거야. 아사달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아사달에서 온 겁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족에는 오래된 노래가 있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부르던 노래야. 아사달에서 왔다는 노래. 별이 이끄는 곳으로 갔다는 노래. 9개 부족이 12개 왕국을 세웠다는 노래. 어떻게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당신이 와서 물어볼 거라고 알았어. 별이 말해줬거든.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거라고. 2개의 피를 가진 사람. 동쪽과 서쪽 사이에 선 사람. 그 사람이 진실을 찾을 거라고. 저는 목각 기둥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걸 가져가도 됩니까? 가져가야지. 그게 당신의 길이야. 노인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조심해. 권력은 이 진실을 두려워해. 이름이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아. 아사달이 다시 불리는 걸 싫어하지.
왜 그럴까요? 이름은 힘이거든. 노인이 문으로 걸어갔어요. 아사달이라는 이름이 돌아오면 잊혀진 왕국이 기억될 거야. 9개 부족이 하나였다는 것도, 12개 왕국이 별을 따라 세워졌다는 것도. 그럼 지금의 국경이 흔들려. 역사가 다시 쓰여. 노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을 따라가. 북두칠성이 당신을 이끌 거야.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목각 기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9와 12. 북두칠성과 물고기 자리. 아사달의 기둥. 제 손에 든 이 작은 나무 조각이 제가 찾던 모든 것의 증거였어요. 문헌이 아니라 실물이었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유물이었죠. 새벽 3시가 됐어요. 저는 목각 기둥을 배낭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야 했어요. 노트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찾으면 넘겨주라고. 하지만 목각 기둥만은 지켜야 했어요. 이건 증거였으니까요. 조선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는 증거. 아사달이라는 이름이 스텝을 건너왔다는 증거. 9개 부족과 12개 왕국이 별을 따라 이동했다는 증거. 이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제가 지난 2주간 찾아 헤맨 모든 것의 답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목각 기둥이 배낭 속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사달의 기둥이, 잃은 조상의 나무가 지금 제 곁에 있었어요. 내일 아침 추방당하더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 6시 정각, 검은색 세단이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다 꾸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낭 안에는 목각 기둥이 옷 사이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노트는 어젯밤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넘겨줬습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렸는데 어젯밤 본 그 남성들이었어요. 노트를 확인한 그들은 빈 페이지만 보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알마티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는데 출근하는 사람들과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풍경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배낭을 열고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는데 검사관이 양말 사이에 쌓인 목각 기둥을 집어들었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기념품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샀다고요. 검사관은 목각 기둥을 돌려보며 표면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그는 별자리 문양과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관광 기념품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는 목각 기둥을 다시 배낭에 넣었습니다. 출국장을 통과한 뒤 저는 면세구역의 카페에 앉았어요. 출발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목각 기둥을 꺼냈는데 햇빛 아래서 보니 표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더 새겨져 있는 게 보였어요.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못 봤던 문자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봤어요. 아랍 문자도 아니고 키릴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는데 검색 결과가 나타났어요. 고대 돌궐 문자였습니다.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유목 제국의 문자였죠. 저는 번역 사이트를 찾아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이 번역됐어요. 하늘의 아들, 땅의 어머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의 아들은 단군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단군이 하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두 번째 줄을 해독했습니다. 태양의 여인과 기마전사의 아들. 제 호흡이 빨라졌어요. 단군 신화에서 웅녀는 곰에서 변한 여인이라고 전해지지만 다른 해석도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온 백색 피부의 여인이라는 해석이요. 기마전사는 환웅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줄이 나타났어요. 9개 별이 이끌고 12개 달이 지킨다. 북두칠성에 2개를 더한 구성과 12개월을 의미하는 동시에 12개 왕국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에 발표된 신라 황남대총 유골 유전자 분석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5세기쯤 만들어진 고분에서 발굴된 유골을 분석한 결과 목의 유전자는 서유라시아 계통이었고 북의 유전자는 동아시아 계통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백인 여성과 동양 남성의 혼혈이었던 겁니다.
논문은 이를 실크로드 교류의 증거로 해석했지만 저는 달리 봤어요. 이건 단군 신화의 실체였습니다. 태양의 여인, 즉 서쪽에서 온 백색 피부의 여성과 동쪽의 기마전사가 만나 낳은 후손. 그 혈통이 신라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물고기자리 시대를 검색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0년까지 춘분점이 물고기자리에 있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거대한 인구 이동이 있었고 중앙아시아에서 두 집단이 만났습니다. 혼혈이 일어났고 그들은 별을 따라 이동하며 왕국을 세웠어요. 9개 부족으로 나뉘었고 12개 성소를 만들었으며 북두칠성과 물고기자리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해 한반도에 도착했고 그게 고조선이 됐습니다. 다른 일부는 서쪽에 남아 카자흐 부족이 됐어요. 같은 뿌리였던 겁니다. 저는 목각 기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단군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실체였고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른 거대한 이동의 산물이었으며 두 문화가 만나 탄생한 혼혈 집단의 지도자였어요. 아사달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별을 따라 이동하고 9개 부족으로 조직되고 12개 왕국을 건설하는 시스템이었죠. 조선과 주스는 발음만 비슷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단어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목각 기둥을 조심스럽게 배낭에 넣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멀리 천산산맥이 보였고 그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알마티가 멀어졌어요. 저는 추방당했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제 짐을 빼앗아갔지만 목각 기둥까지 빼앗아가지는 못했어요. 그 안에 새겨진 문자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아들, 태양의 여인, 9개 별과 12개 왕국.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하늘이 펼쳐졌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언어였구나. 그 언어를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됐어요. 베를린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곧장 연구실로 향해 목각 기둥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돌궐 문자로 새겨진 하늘의 아들이라는 문구, 9와 10이라는 숫자, 북두칠성과 물고기자리 문양. 이 모든 게 단군 신화와 일치했지만 학자로서 한 가지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베를린에서 발견한 18세기 지도, 카자흐스탄 비석의 조잔 표기, 이라나가 보여준 구부족과 12왕국 기록, 그리고 목각 기둥의 문자.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연결하는 논문 초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마지막 퍼즐 조각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가 공식 명칭을 다시 회복한다는 뉴스였습니다. 2019년 누르술탄으로 바뀌었던 이름이 다시 아스타나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며 멈췄습니다. 아스타나. 입술이 저도 모르게 두 단어를 반복했어요. 아사달, 아스타나. 아사달, 아스타나. 발음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혹시 2000년 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도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건 아닐까요? 아사달이라는 이름이 중앙아시아에 남아서 시간이 흐르며 아스타나로 변형된 거라면요. 한 달 뒤 저는 다시 카자흐스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관광객 신분이었고 대학교나 연구기관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개인 여행이었어요. 비자는 문제없이 나왔고 입국 심사도 순조로웠습니다. 아무도 제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스타나는 알마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스텝 한복판에 솟아 있었고 넓은 대로가 질서정연하게 뻗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관광 명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시가지를 찾아갔어요. 소비에트 시절 지어진 낮은 건물들과 비포장도로 오래된 시장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걸으며 간판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는데 라틴 문자로 바뀐 새 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낡은 러시아어 간판 아래 더 오래된 표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읽을 수 있었어요. 아사달.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관광 안내판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표기였고 아마도 수십 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찻집이었는데 노인 몇 명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저 밖에 있는 표기가 뭔지 아느냐고요. 주인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거요. 옛날 이름이에요. 이 동네를 그렇게 불렀죠.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들었어요. 아주 오래된 이름이래요.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사달이라고 적힌 표기가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찻집을 나와 골목을 더 걸었습니다. 그러다 폐허가 된 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벽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지붕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벽 한쪽에 오래된 벽화가 남아 있었어요. 별자리 그림이었습니다. 북두칠성과 물고기 자리. 저는 배낭에서 마커 펜을 꺼냈습니다. 폐허의 벽에 천천히 썼어요. 한글로 그리고 영어로. 아사달 아스타나. 검은 마커 잉크가 오래된 회벽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스텝의 바람이 골목을 휘감으며 지나갔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이 바람을 맞으며 걸었을 겁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북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느린 박자로 울리는 북소리. 저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넓은 광장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전통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카자흐 유목민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큰 북을 치는 노인이 중앙에 서 있었고 그 주위를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9명이었어요. 9명의 무용수가 북소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어요. 9개 부족, 12개 왕국, 별을 따라 이동한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여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해가 기울었어요. 저는 다시 폐허 앞으로 돌아와 벽에 새긴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사달 아스타나. 석양빛이 글씨 위로 비쳤어요. 제가 찾던 건 학술적 증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절반이, 언어를 갖지 못한 채 떠돌던 그 절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김이라는 성은 단순한 성씨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의 시작이었고 동쪽과 서쪽을 잇는 달이었으며 제 존재의 이유였어요. 멀리서 다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바람은 국경을 모릅니다. 조선의 이름도 그랬겠죠. 아스타나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목각 기둥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봤어요. 9와 10이라는 숫자, 북두칠성과 물고기 자리 문양, 그리고 돌궐 문자로 새겨진 하늘의 아들이라는 문구. 이 작은 나무 조각이 제가 찾던 모든 것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가져갈 수 없었어요. 목각 기둥은 이곳에 속한 유물이었고 제가 독일로 가져가면 또 다른 약탈이 될 거였습니다. 유럽 박물관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저는 달라야 했습니다. 작은 쪽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지도는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 쪽지를 목각 기둥 옆에 놓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불렀습니다. 60대 카자흐 여성이었는데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러시아어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유물입니다. 제가 한 노인에게 받았는데 독일로 가져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곳 역사박물관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대신 전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성은 목각 기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표면을 살펴봤어요. 별자리 문양을 손으로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에 전하겠어요. 그리고 이 쪽지도 함께 전해주세요. 누군가는 이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여성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스타나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도시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별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보였고 그 아래로 다른 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12개의 별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별들이 선으로 이어져 보였어요. 12개 왕국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사달에서 시작해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며 세워진 12개의 성소, 12개의 별자리를 따라 배치된 왕국들. 그 모든 게 지금 하늘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단군의 바람이여, 다시 불어라.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스텝이 펼쳐져 있었는데 끝없는 평야가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난 며칠간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아사달이라고 적힌 간판, 폐허벽에 제가 쓴 아사달은 곧 아스타나라는 문구, 9명이 춤추는 광장, 그리고 목각 기둥의 마지막 사진.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기체가 떨렸어요.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아스타나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물론 착각이었을 겁니다. 낮이었고 별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별 하나가 꺼졌습니다. 아니, 꺼진 게 아니라 잠든 거였어요. 오랜 여정을 마치고 쉬러 간 거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조선과 주스 유라시아 유목민 이동 경로의 언어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8세기 지도, 비석의 조잔 표기, 구부족과 12왕국 기록, 단군 신화와의 연결, 유전자 분석 결과, 그리고 아스타나와 아사달의 어원적 유사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논문은 3개월 후 유럽 중앙아시아 학회지에 게재됐어요.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평가했고 다른 학자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논쟁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조선은 정말 중앙아시아에 있었을까? 아사달은 아스타나의 어원일까? 단군은 신화일까 역사일까? 그 질문들이 계속되는 한 제 여정은 끝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낯선 발신자의 메일을 발견했어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목각 기둥을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쪽지도 함께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된 사진을 열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목각 기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제가 쓴 쪽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도는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보였어요. 브란덴부르크 문의 조명, 텔레비전 타워의 붉은 불빛, 슈플의 강의 반짝임. 제가 35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만이 제 집이 아니었어요. 카자흐스탄도 제 집이었고 한반도도 제 집이었으며 그 사이 모든 스텝이 제 집이었습니다. 김이라는 성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의 여정을 담은 이름이었고 별을 따라 걸었던 조상들의 기억이었으며 동쪽과 서쪽을 잇는 달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스타나는 잊힌 아사달이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다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씨앗을 뿌렸으니 누군가 그걸 키울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거기 있고 물고기 자리가 그 옆에 있으며 12개의 별이 조용히 빛나고 있다는 걸.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선의 바람이, 아사달의 바람이, 2000년을 건너온 그 바람이 지금 제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름은 남는다. 2000년 전 별을 따라 대륙을 건넌 사람들의 숨결이 오늘 한 학자의 여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김이라는 성 하나가 베를린에서 알마티로,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그리고 다시 역사 속으로 이어졌어요. 목각 기둥에 새겨진 9와 10이라는 숫자가 지금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아사달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잊힌 이름을 되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